경제학자의 서재, 차이나 크라이시스, 이 트럼프에 대한 기억 패배의 징후, 주장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은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두 경제 대국 간의 갈등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무역 적자에 대한 강한 피해의식을 바탕으로 중국을 압박했고, 중국은 굴복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맞서며 협상이 여러 차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은 양국 간의 일방적 태도로 인해 악화되었으며 패권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미중 간 갈등은 아편 전쟁에서부터 현재까지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1839년 청나라와 영국 간의 아편 전쟁이 무역 적자와 경제적 통제를 둘러싼 문제로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에도 경제적 주도권을 두고 미중 간의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둥성의 주장 삼각주는 중국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제조업과 첨단 기술, 금융,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 전체 수출의 약 25%와 GDP의 약 10%를 담당하며 미중 갈등은 이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광저우에서 매년 2차례 열리는 캔톤 페어는 중국 최대의 무역 박람회로 글로벌 바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전쟁 이후 처음 열린 2019년 박람회에서는 미국과 유럽 바이어 수가 급감했고 대미 수출 계약액은 전년도 대비 약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미국의 높은 관세와 무역 규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으며 바이어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했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둔과는 중국 제조업의 중심지로 글로벌 IT 기업들의 제조 파트너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전쟁과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둔간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파산하거나 폐업했으며 창고와 공장은 공실 상태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는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는 여러 차례 50 이하로 떨어져 경기 위축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둔화와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 질서는 중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USMCA 협정 등으로 중국의 무역 자유가 제한받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와 해리스는 중국 문제를 놓고 강경책과 협력 전략을 각각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60%까지 인상할 것을 강조했고, 해리스는 무역 전쟁이 미국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중국을 중요한 외교적 도전 과제로 보았습니다. 2019년 미국 의회는 화웨이와 GTE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이들 기업이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들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기술 절도 및 기밀정보 도용 혐의로 기소하며 기술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간의 갈등은 신냉전의 구도로까지 확장되었으며 양국은 현재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5G 스마트폰이 쏘아 올린 신냉전의 시작. 2019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에서는 삼성과 화웨이가 처음으로 5G 폴더블 폰 경쟁을 벌였습니다. 삼성은 행사 직전에 세계 최초의 상용 접이식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발표하며 선진시장 선점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화웨이는 MWC 하루 전날 5G 기능을 탑재한 폴더블 폰 메이트 X를 공개했습니다. 화웨이의 메이트 X는 디스플레이를 펼쳤을 때 8인치에 달하는 화면 크기를 강조하며 경쟁 우위를 내세웠고 3년간 접는 경첩 기술 개발에 집중했다고 소개하며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행사장에서 화웨이의 CEO 위청둥은 중국인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으며 화웨이를 국가대표로 상징화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화웨이는 행사 이후 미국의 제재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19년 미국 정부는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의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웨이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자체 운영체제 흑몽하모니 OS를 개발하여 스마트폰과 기기에 적용하며 대응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2020년 이후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외국 기업들까지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화웨이가 미국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및 네트워크 장비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웨이는 이에 맞서 자체 칩셋 기린 9000S 개발에 나섰지만 여전히 미국 기술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화웨이 장비와 관련된 보안 논란은 이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2012년 미국 하원정보위원회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스파이 활동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2018년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명시한 국방수권법에 서명하였으며 동맹국들에게도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화웨이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스파이 활동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백도어를 통한 민감 정보 유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을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지만 이는 화웨이에 대한 견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는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에서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화웨이는 전 세계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3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5G와 광통신 네트워크 수요가 증가하면서 화웨이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화웨이는 메이트 60 시리즈와 노버 12 시리즈의 인기 덕에 중국 내 시장 점유율 17%로 1위를 회복했으며 5G 칩 기린기린 9000S를 탑재한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하며 5G 시장에 복귀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SMIC와 협력해 제재를 우회하여 개발한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제재로 인해 점유율이 제한적입니다. 화웨이는 둔간에 옥스온 캠퍼스라는 대규모 연구단지를 건설하여 첨단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유럽 도시 건축 양식을 본뜬 12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G, 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미래 기술 연구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화웨이는 또한 보안 연구센터를 공개하고 네트워크 및 장비 보안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20억 달러를 투자해 보안 연구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화웨이 장비에서 백도어가 발견된 결정적 증거는 없지만 일부 보안 전문가들은 화웨이 기술의 불투명성과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같은 보안 논란과 제재는 미중 무역 전쟁과 신냉전 구도와 맞물려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여러 유럽 국가들도 미국과 함께 화웨이 장비 사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화웨이는 자체 기술 개발과 대체 공급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식 반도체 대약진 운동. 시진핑 주석은 2020년 쌍순환 전략을 제시하며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이 주요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와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경제적 취약점이 드러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이후 2020년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쌍순환 전략은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를 통해 국가 전략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전략의 중심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이 놓여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를 경제, 군사,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간주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목표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국가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여 주요 기업인 SMIC, YMTC, 하이실리콘, 화홍 반도체 등을 지원하며 반도체 제조, 설계, 장비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첨단 기술과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중국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흔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2022년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며 첨단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 칩 등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고 청장 메모리를 포함한 36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반도체 생태계는 생산 중단, 업체 폐업, 대량 감원 등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YMTC는 미국 제재로 주요 고객사 애플과의 거래가 중단되었고 대량 해고와 함께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미국 제재로 인해 자금난을 겪으면서 짓다가만 반도체 공장이 속출했고 2023년 하루 평균 30개의 반도체 관련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스마트폰 시장 둔화로 인해 주요 반도체 기업인 제쿠는 폐쇄되며 약 3,000명의 엔지니어를 해고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네덜란드까지 동참하게 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은 국제 공급망에서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2024년 5월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대기금을 조성하며 반도체 제조 장비와 AI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는 국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으로 공급망을 자국 내로 완전히 통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국제 정치와 경제 상황이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중국의 쌍순환 전략과 반도체 굴기 노력은 내부적으로는 기술 자립을 향한 의지를 보여줬으나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미국의 제재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고립이라는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기술 생태계 장악 시도로 간주하며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중 간 갈등과 경쟁의 확대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의 도화선, 카피 스텔스기 젠 31.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 이전부터 군사기밀과 기술 유출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다. 2014년
광둥성 주하이에서 열린 중국 최대 규모의 항공 에어쇼는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 중 하나였다. 주하이는 개혁 개방의 상징적인 도시로 항공산업 중심지로 부상하며 세계 5대 에어쇼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 행사에서 한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의 T-50B 항공기 참가가 미국 기술 유출 우려로 취소되었고, 반면 미국은 전략 수송기 C-17 글로브 매스터 3을 전시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중국은 주하이 에어쇼에서 젠 31 스텔스 전투기를 처음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젠 31은 미국의 F-35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스텔스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해외 시장에서 관심을 끌었지만 엔진 성능과 기동성에서 F-35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어쇼 이후 스텔스 전투기 F-35의 설계 기밀 정보가 중국 사이버 스파이에 의해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젠 31 개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군사기술 협력에서도 러시아의 불신을 샀다. 1995년 러시아와의 협약으로 수의수 27SK를 생산했으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폭제한 젠 11B를 생산했다. 수 33과 수 30MK 역시 젠 15와 젠 16으로 폭제되어 러시아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 2015년에는 러시아로부터 수의수 35를 구매하며 그 첨단 엔진 기술을 활용해 자국 전투기 개발에 적용했으며, 라다급 잠수함 기술 역시 자국 잠수함 개발에 기여하도록 응용했다. 중국은 유인 전투기뿐만 아니라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도 집중했지만 여기에도 폭제 논란이 제기되었다. 중국의 리젠 스텔스 무인기는 미국의 X-47B와 유사한 플라잉 윙 디자인을 사용해 폭제 의혹을 받았다. 이 디자인은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형태로 서방 국가들의 비판을 초래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었다. 중국은 군사기술 개발에 있어 외국 기술의 활용과 폭제를 통해 발전을 도모했지만, 이는 국제적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며 미중 간 경쟁과 불신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화웨이의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 화웨이는 1987년 런정페이 회장이 선전해서 300만 원의 초기 자본금으로 창업했습니다. 초기에는 홍콩에서 전화교환기를 수입해 판매하던 대리점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통신기술 개발에 집중한 결과 2018년에는 매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최대의 통신 장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화웨이의 성공 원칙은 집중으로 설립 후 30년 동안 통신 기술에만 전념했다고 천리팡 부회장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화웨이의 급속 성장에는 중국 정부와 군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창업주인 런정페이가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이라는 점과 회사 이름이 중화를 위해 할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점은 이 의혹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화웨이는 회사 지배구조와 경영이 비상장 구조로 운영되어 주주 구성과 지분 소유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공회위원회가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는 공산당과의 연관성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보안 논란이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를 둘러싸고 확대되면서 화웨이는 본사를 공개하며 이미지 개선에 나섰습니다. 선전에 위치한 본사는 약 200만 평방미터 규모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AI, 원격수술 등 첨단 기술 연구를 진행하는 주요 거점입니다. 화웨이는 2012년 AI 기술을 활용한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통신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홍수 시대에 대비하려는 비전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특히 5G 기술 개발과 관련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며 전 세계적으로 5G 표준 기술 특허의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직원의 약 50%가 연구개발에 종사합니다. 2022년 화웨이의 R&D 투자액은 약 2,550억 위안 378억 달러로 삼성의 R&D 투자액의 2배 수준이며, 매출 대비 투자 비율 역시 25.1%로 삼성의 9.2%를 크게 상회합니다. 화웨이는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에 적극적인 태도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보안 논란과 경영 투명성 문제는 여전히 화두로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 갑부리카싱 셀차이너. 홍콩은 중국과 서방세계, 특히 미국 간의 갈등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은 홍콩 보안법을 통해 중국의 권위주의를 비판하며 민주주의와 자유를 강조했지만, 중국은 이를 내정 문제로 간주하며 외부 개입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2020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었으며, 이는 홍콩 의회를 배제한 채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제정한 법입니다. 이 법은 범죄인 본토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홍콩 내 반중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홍콩 보안법 통과 이후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 훼손과 시민 자유 억압을 이유로 홍콩 관료들을 제재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홍콩의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홍콩의 자치권 상실과 함께
민주화 지지 세력은 홍콩을 떠났으며 친중국 성향의 세력만 남게 되었습니다. 홍콩의 경제적 쇠퇴는 헥시트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 자본이 홍콩을 떠나 싱가포르로 본부를 이전하며 홍콩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잃고 중국화가 심화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다국적 기업 4,200곳이 싱가포르로 옮겼으며 홍콩에 남은 해외 기업 수는 싱가포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홍콩의 변화는 리카싱 회장의 행보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홍콩과 중국 내 자산을 매각하고 유럽에서 사업 확장에 주력하며 셀 차이나 움직임을 강화했습니다. 홍콩은 점점 더 국제적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잃고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쇠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을 떠나 싱가포르로 본부를 이전하는 헥시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제너럴모터스 GM, 롤스로이스, 다이슨 등 주요 외국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이동했으며 같은 시기에 홍콩에 설립된 해외 기업 수는 싱가포르의 3분의 1 수준인 1336개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홍콩은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의 자리를 싱가포르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타이완과 영국 등은 홍콩 주민들의 망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홍콩 엑소더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대표적인 부호인 리카싱 회장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세계 억만장자 순위 38위를 기록한 리카싱은 약 362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홍콩에서 부동산, 통신, 전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홍콩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카싱은 2015년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하며 그룹 지주사를 홍콩에서 영국령 케이맨 제도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금 절감을 위한 전략으로 일부에서는 중국과 홍콩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리카싱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홍콩 내 자산을 매각하며 유럽과 호주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3년부터 4조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했고 2017년에는 홍콩의 랜드마크 더 센터를 매각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반면 영국 철도 임대업체 에버숄트 레일 그룹, 통신사 O2, 네덜란드 의약품 스토어, 스웨덴 전력망 등을 인수하며 해외 확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홍콩과 중국 경제의 쇠퇴와 정치적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리카싱의 사업 방향과 헥시트 현상은 홍콩이 국제적 경제 허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리카싱 회장이 중국과 홍콩 자산을 매각하고 유럽 자산 구매에 집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됩니다. 경제적 이유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 조짐과 경기 하강 압력이 꼽힙니다. 홍콩 증권업협회 제프리 찬 회장은 리카싱이 부동산 가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매각한 것은 상인으로서 합리적인 결정이며 주주에 대한 책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룹 개편을 통해 저평가된 지주사의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도 있습니다. 홍콩 부동산 개발회사 시잉칭 명예회장은 부동산 보유 회사의 자산이 홍콩 증시에서 30에서 50%까지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부동산과 비부동산 부문을 분리해 상장하는 것이 더 많은 자금을 모으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홍콩 현지에서는 리카싱과 베이징 지도부 간의 불편한 관계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리카싱은 2012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시진핑 당시 부주석의 요청을 거절하며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후 홍콩 민주화 시위에서도 베이징 지도부와의 불화를 드러냈습니다. 최근에는 파나마 항구 운영권 매각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유자인 리카싱과 시진핑과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긴장과 함께 일국 양제 원칙이 2047년에 종료되면서 홍콩이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로 완전히 편입될 가능성도 리카싱의 자산 매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 본토에서도 자산과 자본을 해외로 이동시키는 차이나 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중국의 순자본 유출 규모는 약 750억 달러로 내수 경기 약화와 경제 불확실성, 빅테크 제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카싱은 유럽에서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차이나 크라이시스, 이 트럼프에 대한 기억 패배의 징후일이었습니다.